네, 안녕하세요. 장병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AI가 어쨌든 투자도 많이 되고 기업도 사실은 많이 생기고 하는데 항상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 사람들의 직업이나 일자리를 앗아가는 측면이 항상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이란 새로운 신산업이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또 생기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오늘 특히 규제 관련해 가지고 AI가 이런 직업이나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앞으로의 변화를 가져올지, 그다음에 그런 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한번 논의해 보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AI를 잠깐 역사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되게 오래된 연구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이란 말이 만들어진 거는 1956년입니다. 물론 영어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적으로 지능을 만든다 내지는 지능적인 사람과 같은 지능,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이런 연구로 출발했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나 생각이라는 그런 특히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일들을 기계가 하도록 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계속 관련이 됩니다. 초기 한 30년을 연구해서 한번 산업화를 합니다. 그때 산업화한 기술은 어떤 거냐면 결국은 똑똑한 일을 하려면은 아니면 사람이 잘하는 일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공부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기계한테 집어넣어 줘 가지고 기계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산업화를 합니다. 이게 지식 기반 시스템 내지는 규칙 기반 시스템, 규칙 형태로 지식을 넣어줬기 때문에 아니면 전문가 시스템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특정 전문 영역의 좁은 영역에서 전문가의 지식을 기계한테 넣어줘서 사람의 일을 대신하려는 거죠. 사실은 산업화를 한번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이거를 살짝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0년대 정도인데 북미나 아니면 일본에서도 사실은 많은 투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 정도 돼서야 이제 PC가 가정이나 학교에 약간씩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미 요거를 살짝 모르고 지나간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런 AI가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겨울에 들어갑니다. 많이들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겨울 내지는 빙하기인데 그 빙하기가 한 20-30년 있었고요. 지금은 그 빙하기 나와서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상당히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지금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2차 산업 이제 화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새로운 기술은 뭐냐면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기계가 예전처럼 사람이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집어넣어 주거나 프로그래밍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고 지금 AI 기술은 그런 방식으로는 멀리 못 간다는 게 드러났고 전문가 시스템 방식으로는 지금은 그 학습을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스스로 습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약간 바이패스하는 거죠. 데이터를 주면 기계가 스스로 그걸 지식으로 만들고 그 지식을 적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 추천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사람들이 오랜 경험이나 전문가들이 가진 그런 지식을 기계가 스스로 습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혁명입니다. 진짜로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오래 공부하고 오래 경험 쌓아가지고 습득한 지식을 기계한테 넣어주려고 하면 그게 뭔지 스스로도 잘 모르고 어떻게 또 기계한테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지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나 표현 방식하고 기계가 가진 건 상당히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장벽이었는데 그거를 지금은 아주 로 데이터만 주고 지식을 기계가 스스로 자기가 아는 언어로 자기의 지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술은 끊임없이 성능이 향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만 계속 공급된다면. 그래서 물론 모든 일에서 데이터만 공급된다고 해서 정말 사람 수준으로 될 수 있느냐는 아직은 조금 더 연구할 게 있지만
최근에 보시면 많은 분야에서 결국 많은 데이터가 주어지면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가고 그 분야에서 보통은 사람들이 해오던 것들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가 바둑이 전형적인 예고요. 바둑 교본을 보고 사람이 바둑의 패턴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넣어주려는 시도를 지난 수십 년간 했지만 그런 바둑 프로그램으로는 그러니까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바둑을 못 떴는데, 지금은 바둑 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과거 전문가들이 뒀던 바둑의 그 예를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바둑에 두는 수를 스스로 기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한 2012년 정도가 지금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경계로 이제 아까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술의 연장선상인데, 딥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보통은 이제 산업화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한번 잠깐 보자면 이 슬라이드에서 지난 한 4, 50년 동안 저희가 ICT 기술이 발전한 배경을 한번 보자면 한 1980년대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제 그동안 없던 새로운 제품이 하나 등장하는데, 가정에는 가전제품 같은 거죠. PC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문서가 다 손으로나 아니면 그 전에 서양 같은 경우는 타이프라이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타이프라이팅도 살짝 지나갔죠. 어쨌든 PC가 등장하면서 모든 문서가 전자화된 형태의 매체로 생성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거의 점점 종이가 이미 없어졌죠. 상당 부분은.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들이 다 PC상에서 디스크상에서 메모리에 저장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0년을 지나가 보면 한 2000년 전후에서 사실은 웹이 등장한 거는 한 1994년인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기 시작한 건 한 2000년 전후라고 볼 수 있고, 구글이 창업한 게 98년입니다. 네이버가 창업한 것도 그때입니다. 그래서 1998년 정도 해서 이제 웹이 생기면서, 인터넷이 생기면서 PC에만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아니고 이제 웹이라는 인터넷에 모든 정보를 올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모든 홈페이지나 무슨 모든 문서,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같은 게 생기죠. 전 세계 백과사전이 그러니까 인터넷에만 가면 다 있고, 지금은 이제 사전도 없어졌죠. 전자사전 이런 걸로 바뀌었고, 모든 뭔가 검색할 때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습니다. 이게 인터넷이 생기면서고, 그래서 인터넷에 가면 모든 원하는 정보나 이런 게 있게 됐고 글로벌화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카머스 이런 거, 아마존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데 물건을 주문해가지고 배송받아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글로벌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 이런 거 글로벌화가 됩니다. 다시 한 10년을 지나가 보면 이번에는 인터넷에만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길거리를 가면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인터넷을 액세스하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예전에는 인터넷 액세스 하려면 책상에 가가지고 PC 켜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뭘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길 가면서도 결제도 하고 정보도 검색하고 뭐 예약도 하고 뭐 추천도 받고, 그래서 이미 스마트폰이 사실은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였던 모든 정보들을 일상생활에서 그냥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생활을 하는, 그래서 온라인화가 되면서 또 한 번 모든 데이터,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오늘 어디 가서 얼마 동안 뭐를 했고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 같은 게 다 추적되고, 내가 어느 위치에서 내가 어디를 액세스했고 정보를, 그래서 사실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어떻게 보면 전자화 데이터로 사실은 다 기록됩니다. 물론 이거를 다 활용하는 건 여러 규제나 오늘의 주제인 다른 그 여러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아직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다 기록됩니다. 사실은 집에서 제가 테레비를 가지고 무슨 영화를 봤고 무슨 드라마를 봤고 뭐를 했고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 만들고 유용한 걸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고, 그게 다 지금 앞으로 AI가 결국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까 학습을 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관심이나 이런 거를 알아내고 예측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추천하는 서비스로 연결하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추가하자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단계 아직은 얼마나 진짜로 올 거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메타버스도 사실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컨 라이프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여러 가지 보완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현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인터넷하고도 달리 인터넷상에 여기 있는 공간의 모양을 인터넷에 다시 올려놓고 그 가상의 공간 안에서 마치 물리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인터랙션 하거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상 공간상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을 가상으로 옮겨놓은 추가의 이제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상 공간 안에서 인터랙션 하려고 해도 역시 사실은 AI가 아바타 같은 아니면 다른 캐릭터 같은 진짜 사람을 닮은 또 다른 기계가 그런 거를 대화를 대신 해줄 수도 있고요. 제가 예를 들면은 동시에 20개의 회의에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저를 대신해주는 AI가 서로 다른 회의에 동시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물론 그러려면 아주 똑똑해져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 중에 보면은 결국은 많은 것들이 디지털 데이터화했습니다. PC로부터 출발해서 문서, 이메일, 그 다음에 지금 SNS 주고받는 대화, 그 다음에 모든 문서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영상, 사진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에서 특히 사진을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찍어서 올리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지금 IoT나 이런 게 모든 센서들이 생겨서 모든 공간에 센서들이 이미 생겨서 다 역시 모니터링되고, 특히 공장이나 무슨 병원이나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이미 그런 센서들이 더 빨리 아마 장착될 거기 때문에 모든 디지털한 데이터로 변환될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AI가 그런 거를 다시 더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점점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학습할 데이터가 이제서야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데이터는 대부분은 사실은 인류가 만든 지식이 대부분 언어로 됐기 때문에, 문서로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이제 영상이나 비디오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나머지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서야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공지능이 할 일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AI가 한 것들을 몇 가지만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보셨겠지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인공지능이 주로 하는 건 사람처럼 지능적이라는 게 많은 부분이 언어 능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지식을 축적한 게 거의 언어를 통해서, 특히 문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가 언어 능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클릭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화면을 클릭하시면 비디오가 플레이 되는데 지금 안 되네요. 이걸 한번 클릭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화면을 클릭하시면 비디오가 플레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미장원의 AI가 전화를 해가지고 미장원 그 시간을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사람 대신 전화를 해가지고 상대방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하려면은 한 번만 그 대화를 해가지고 되기보다는 보통은 여러 번 대화를 해야 되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음성 인식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언어 자체 대화를 이해하는, 그리고 대화를 생성하는 이런 인공지능, 언어에 관한 AI 기술이 최근에 특히 딥러닝을 통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각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난 10년, 15년 정도 사이에 이제 영상 데이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AI가 이제 보는 능력, 시각 능력이 조금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 보실 비디오에서는 못 보시겠지만 이게 아마존 고라는
무인샵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그러니까 편의점에 내 스마트폰만 찍고 내 아이디만 등록하고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선반에 있는 거 집어가지고 내 가방에 그냥 넣고 도둑질 하듯이 나와도 알아서 다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무인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아마존은 그러니까 저 위에 천장에 카메라 달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찍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센서를 써가지고 어떤 물건을 집었고 그게 내 가방에 어디에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샀는지 집었다가 다시 놔도 그것도 디텍션 해가지고 그건 안 산 걸로 인식하고 해서 그래서 시각 능력 그 다음에 다양한 센서 정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AI가 사실 그 직업으로 보면 캐셔 직업이 계산대 직원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직업 관점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있는 캐셔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지만 저 뒤에서 그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깁니다. 아까 그 다양한 센서를 장치해야 되고 AI를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걸 하기 위해서 샵을 이제 다르게 운영해야 되고 샵 모양 자체가 달리 설계되고 그런 설계를 하는 새로운 회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스타트업이 되고 그래서 샵을 자체를 설계하는 상당히 다른 뒤에 백엔드에서 직업들은 사실은 계속 생겨날 수도 있고 그게 보통은 더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보이는 캐셔의 직업, 그 다음에 물건을 올려놓는 거 이런 것들은 물론 그런 거 이제 로봇으로 다시 물건 장치 같은 거 그런 기술은 아직 개발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없어지는 직업들이 이미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사실은 선진국의 개념이 사실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새로운 그 일종의 첨단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데가 앞으로 선진국이 될 거고 더 그거를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여러 규제에 얽매여 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계속 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논의 대상일 것 같고요. 아마존의 예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의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뭐냐 언어 능력, 시각 능력 왜냐하면 많은 정보를 사람이 습득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은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AI가 주로 말로만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정말로 행동으로 물리적으로 물건을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기계화가 덜 됐던 부분인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사실은 AI가 이제 기술이 더 발전해서 아이러니인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금까지 AI의 아이러니는 사람이 잘하는 일은 기계가 못했고요 그동안은 그 다음에 사람이 못하는 일을 기계가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AI가 계속 하려고 한 거는 사람이 잘하는데 기계가 못하는 걸 계속 잘하려고 연구를 했고 그런 면에서 운동하는 거 무슨 물건을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사람은 아주 쉽게 하는데 사실 기계가 지금까지 잘 못했는데 최근에 AI 기술이 특히 아까 학습한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운동하는 거 물건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로봇 기술 같은 거 반복적이고 힘들고 이런 일 같은 로봇이 지금까지는 발전이 느렸지만 다시 아까 딥러닝이나 이런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사실 로보틱스 같은데 발전이 아마 많이 오게 될 거고요. 지금 못 보지만 이 비디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데서 만든 가정 환경에서 걸어 다니면서 뭔가 유용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로봇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사실 인수했습니다. 원래 구글이 인수했다가 소프트뱅크가 인수했다가 지금은 현대자동차 회사가 됐죠. 그래서 제가 그 포괄적으로만 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 시간을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그러면 진짜로 그래서 아까 제가 학습이라는 게 혁명적이라고까지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학습의 원리가 뭔가를 한번 그래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습을 통해서 사실 인공지능이 한 2000년을 기준으로
사실은 고전적인 AI에서 현대 AI로 넘어왔다고 보이고요. 그 얘기는 2000년 이후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 말고 한 2011년에 보면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초기 징조가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2011년에 공교롭게도 세 가지 마일스톤이 생깁니다. 하나가 애플 아이폰의 Siri라는 그 비서 개념에 말해주는 서비스, 이런 게 등장했고, 그다음 IBM 왓슨이 2011년에 역시 장학 퀴즈 같은 TV 퀴즈 쇼에서 우승을 합니다. 제퍼디라는 TV 퀴즈 쇼에서 언어 능력이죠.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 그다음에 구글 무인차가 법적인 허가를 받고 길거리에 등장한 게 2011년입니다. 2010년 말에 발표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벌써 2011 지금 한 11년 전인데 이런 게 시작됐고, 그 다음에 알파고가 2016년에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초거대 AI, 그래서 보통은 인공지능이 지금 학습이 상당히 제너럴한 기술이긴 한데 보통은 한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만 학습을 잘해 왔는데, 최근에 초거대 AI는 그 다양한 문제를 다 풀려고 하는 약간 범용의 인공지능. 사람이 똑똑한 게 보통은 범용 능력이죠. 특별히 저희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특별한 게 뭐 호랑이보다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힘도 약하고 뭐 아니면 멀리 보지도 못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지구를 지배한 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 상당히 제너럴한 지능인데, 어쩌면 인공지능이 약간 그런 단계로 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범용의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초거대 AI, GPT-3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등장해서 국내에서도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큰 동향이고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걸 잠깐 살펴보면 사실은 학습은 알고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기 그 뭔가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는 소프트웨어로 X 입력을 주면 Y 출력을 생성하는 어떤 F라는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나한테 영화를 추천해 줄 때 내가 눌리는 리모컨의 채널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채널을 눌렀고 그 채널에 가면 무슨 영화가 있다는 건 다 기록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영화를 봤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X가 내가 누른 채널이고 넷플릭스가 하는 건 Y, 그런 거를 봤다고 하면 사실은 과거에 본 영화가 X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거하고 유사한 새로운 영화가 나왔다고 하면 그 Y를 나한테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X하고 Y의 어떤 관계를 학습하는 건데, F가 그건데 그게 프로그램인데, 학습을 한다는 거는 F를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로 짭니다. 프로그램 짜가지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근데 영화 추천 같은 거는 그 과정을 사실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명시적이지 않은데, 학습은 어떻게 하냐면은 X하고 Y만 가르쳐주고 F라는 함수는 기계가 자동으로 생성해냅니다. 그 F가 일종의 알고리즘이고 프로그램이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인데,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을 기계가 스스로 만듭니다. X, Y만 주면.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X, Y에 예를 줍니다. 예를 들면 밑에 보시는 사진을 보면 여자 얼굴 사진인데 X죠, 입력. 그다음 Y는 여자면은 예를 들면 0이라고 출력하고, 남자 사진을 주면 1이라고 출력하고,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주고 1이나 0을 가르쳐 주면, 그러니까 남자 사진이면 1, 뭐 여자 사진이면 0이라고만 가르쳐 주고 X, Y 데이터를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사진 2만 장을 만 장씩 2만 장을 모아서 주고 나머지는 기계한테 다 맡깁니다. 그러면 기계가 학습을 해가지고 보통 어떤 걸 생성하냐면, 들어온 사진 X를 보고 이게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0.3이라고 대답을 하고 0.1이라고 대답하든지, 남자면은 0.9라고 대답하고 아니면 0.8이라고 대답합니다. 1하고 0하고 정확하게는 못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0.5 이상이면 남자고 0.5 이하면 여자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넷플릭스가 영화를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에 그 보통 과거에 봤던 영화고 어떤 영화에 대한 특징이고, Y는 추천이면 1이고 추천하지 않으면 0,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온 거, 이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딥하다는 건 영어로 깊다는 뜻이고 깊은 신경망 구조, 뇌를 닮아서 학습을 하는 신경망 구조이기 때문에 딥한 신경망 구조. 여기 보시면 입력이 들어오면 아이코 여기 애니메이션이 다 안 되는군요. 왼쪽에 X가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신경망의 층을 지나가면서 신호를 전달해 가지고 Y를 계산해 내고 그러면 뭔가 대답하는데 요 애니메이션이 요거는 필요한데 애니메이션이 지금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입력을 넣으면 오른쪽으로 신호를 출력해 가지고 오른쪽에 뭔가 대답을 하고 근데 그 대답이 경우에 따라 틀리면은 오차가 생기죠.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교정해서 왼쪽으로 신호를 거꾸로 전달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는 오차를 교정하는 겁니다. 아까 1이어야 되는데 0.8이 나왔으면 0.2만큼 오차가 있는데 그걸 고치도록 내부 신경망의 구조를 변경을 합니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뇌에서도 우리가 뭔가 학습한다는 거는 뇌 신경망의 구조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모사한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입력 주고 원하는 출력 주고 그거를 이제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계속 학습하는 게 보통 감독 학습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답을 가르쳐 주고 학습을 하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강화 학습인데 이제 원하는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입력 주고 뭔가를 해보라 그러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만 줍니다. 잘했다 못했다. 정답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정도만 주면 기계가 더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뭔가를 계속 학습합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배운 게 그런 거죠. 알파고가 일단 바둑을 현재 지식을 가지고 학습된 지식을 가지고 바둑을 둡니다. 무슨 수든지.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지면은 잘못한 거니까 거꾸로 돌리면서 페널티를 주고 내가 그동안 둔 수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어떻게 두다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되돌리면서 리워드라는 거를 보상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벌하고 채찍하고 당근하고 채찍을 계속 주면서 동물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처럼 강화학습은 당근하고 채찍 내지는 벌하고 상을 주면서 계속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학습을 하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알파고가 그러니까 이기는 바둑을 계속 더 둘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바둑에서는 우리가 바둑을 두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이건 디지털의 세계 안에서 바둑을 두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디지털화된 시스템의 장점이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완전히 물리적인 그 바둑을 흉내내지는 못합니다. 알파고가 엄청나게 훌륭하지만 반대면으로 보면 알파고는 바둑을 직접 못 보고 옆에 사람이 있어서 바둑을 대신 봐주죠. 옆에 사람이 항상 있죠. 알파고 대신 바둑도 그다음 돌도 대신 놔주죠. 그래서 반쪽짜리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후반부에 잠깐 말씀드릴 텐데 AI가 아직 반쪽은 잘하는데 나머지 반쪽은 잘 못합니다. 현실 세계로 가면. 그래서 그러니까 알파고 바둑을 진짜로 돌을 로봇 손으로 놓는다고 하면 놓다가 돌의 모양이 약간 흐트러지면 사실 지금 있는 알파고 바둑 알고리즘은 그냥 무너집니다.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연구되긴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시간이 몇 분 정도인지 혹시 체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알파고. 근데 알파고가 바둑을 배운 거는 그 사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바둑판의 모양을 아까 남자 얼굴, 여자 얼굴 아니면 강아지나 고양이 얼굴 인식하듯이 사실은 바둑판을 분석해가지고 오른쪽에 바둑판을 그 이길 수 있는 바둑을 예측하도록 어쨌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디오가 많은데 제가 이게 아마 오늘 다 비디오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연예인 사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연예인 사진을 학습해서 최근에 AI가 보면 새로운 연예인 사진을 합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가짜 사진을 만들어내죠. 이게 다 학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술이나 심지어는 음악도 새로 작곡을 해낼 수도 있고, 신문 기사도 대신 써줄 수도 있는 이유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데이터에 있는 패턴이나 구조나 이런 그 원리 같은 거를 기계가 스스로 습득을 해서 그거를 나중에 적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거대 AI에 관한 거고요. 최근에는 파운데이션 모델,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텍스트, 스피치, 이미지, 온갖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초거대 AI를 만든 다음에 그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이런 예들이 있고, 그런 예로 보시면은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그 글을 써주면 그 글에 해당하는 의미에 해당하는 그림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가 어떤 카트에 타가지고 있는, 그리고 뭐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은 그런 그림을 기계가 생성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아까 범용 AI로 가기 위해서 600개의 태스크를,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거 구글 딥마인드 같은 데가 연구하고 있고, 조금 더 범용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과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이언스에도 AI가 응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이제 약간 로봇 형태로 되겠죠. 언어도 구사하고 주변 환경도 이해하면서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주변, 예를 들면 가정 환경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이게 이런 것들은 아직은 더 연구돼야 되겠지만, 이런 거 하는 인공지능 학회에서 개최하는 로보컵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비디오도 아마 못 보겠지만 저희가 이게 그런 대회에서 네네, 제가 시간을 그래서 시간을 아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는 못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은 학습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어떤 거든 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해온 지식, 약간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명시적으로 얘기 못하는 그런 지식도 기계가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사실 산업군에서, 이게 가정이 되든 아니면 학교가 되든 교육이 되든 아니면 병원이 되든 금융 분야가 되든, 요즘 금융 가지고 로보 어드바이저, 그래서 챗봇 이런 거를 하죠. 그 다음에 아니면 제조업의 팩토리가 되든 특히 물류 같은 데가 되든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서빙을 해주는 이런 로봇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샵이나 호텔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물론 당연히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그다음 어떤 산업군이 되든 국방이나 보안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AI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아마 패널에서 조금 더 논의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잠깐 이 AI의 사회적인 영향, 이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보면 이게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있고 경제적인 게 당연히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지능이 안전하냐, 공정하냐, 아니면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학습의 원리를 이해해 보시면 학습 알고리즘 자체는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히 수학적인 알고리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느냐에 따라 그 나오는 결과는 어느 정도 편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전성이나 공정성, 신뢰성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이 아까 많은 것들이 당연히 새로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위협받는 일자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AI가 친구나 도움이나 동반자뿐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자나 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는 우려는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